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텍스트 72쪽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헤세가 괴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괴테와 같은 어떤 경지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갖고 삶을 살았던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헤세 자체도 위대한 작가지만 또 헤세가 모범을 했던 대작가가 이제 괴테인데 사고와 행동 또 행동과 사고가 모든 지혜의 종합이다. 이게 괴테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구지만 이 문구를 통해서 괴테의 생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또 그 뒤에 나온 편력시대, 이런 작품에서도 괴테가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 주인공들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 파우스트에서도 고뇌하는 지식인 파우스트가 예술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인 빌헬름 마이스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취향의 청년 빌헬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했던 파우스트 박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활동에서, 이제 독일어로 테티히카이트죠. 활동에서, 즉 행동 속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주인공들 중에 예를 들어서 크네이트 같은 경우, 유리알 유에 나오는 크네이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텍스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 나오죠. 크네이트가 결국 그 소년의 가정교사가 되어서 속세로 나오는 것이라든지, 또 헤세의 다른 작품에서 싱클레어가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두 작가의 공통점이지만,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사실은 많이 있죠. 특히 여기에 나왔다시피 양극성의 통합. 이 양극이는 이제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말하죠. 이제 독일어 원어는 이제 폴라리테트, 이걸 번역하면 이제 양극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상반되는 어떤 성향을 통합한다든지 또는 현실과 대면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헤세는 사실 괴테와 똑같이 확고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작품을 읽어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미안의 경우를 보세요. 데미안의 결말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죠? 그 황야의 일이라는 작품에서도 할러의 인성 변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술극장이라는 환상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 시타르타라는 작품, 골트문트, 또 크네이트라는 주인공들의 자아 완성도 나중에 보면 이 주인공들이 죽어버립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결말이 괴테와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헤세에게 있어서 이 서로 상반되는 요소, 이 대립의 통합 또는 주인공의 자기 구현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이 헤세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천재적인 작가이면서도 다른 천재적 작가들과는 좀 다른 점이 문학의 안팎에서 문학 아니든 밖이든 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무책임한 감성을 차가운 이성과 성공적으로 조화를 시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어떤 이유에서 헤세가 항상 괴테를 좀 부러워하고 괴테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세의 작품 황야의 일에서도 보면 괴테가 모차르트와 함께
그 황야의 1위에 괴테가 나옵니다. 실제 괴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괴테 이야기가 나옵니다. 괴테의 초상화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데, 황야의 1위에서 이제 그 괴테가 그 모차르트와 함께 주인공인 그 할렉에게 충고하는 말, 꿈속에서 나타나서 충고하는 말이 있거든요. 긴장을 풀고 유머를 배워라. 이 말은 어쩌면 헤세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괴테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유머 감각, 순진무구한 어떤 명랑성,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노년에 이런 게 작품을 통해서든 그 인품에서든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헤세가 이제 그런 게 자기한테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부러웠겠죠. 그래서 그 텍스트 이제 뒤에 보면 단계적인 상승 해가지고, 여기서 단계적인 상승이라는 말은 그 우리 인간의 발전에 관해서는 헤세의 시에 보면은 단계라는, 독일어로 이제 슈투펜, 이게 계단이라는 뜻이 있는데 단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괴테 문학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양극성과 상승, 여기에서 이제 따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상승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 그런 길에 있어서 이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상승이라는 용어로. 그래서 헤세와 괴테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것은 정지된 존재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 중인, 형성 중인 과정에 있는, 이게 이제 목표라는 겁니다. 물론 퇴보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적으로 야만적으로 되는 그런 퇴폐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서서히 그리고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적인 상승 과정에서 물론 과오나 또 그런 잘못에 따른 절망이나 이런 게 뭐 어쩔 수 없이 생기겠죠. 하지만 진실하게 이런 과정을 모색한다면은 그러한 그 어떤 과정의 결과는 항상 긍정적인 것이다. 우리가 괴테의 파우스트 내용을 보세요. 그 악마 메피스토와 계약을 했지만, 영혼을 파는 계약을 했지만 나중에 자기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서 나중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긍정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책을 여러분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 파우스트에서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는 그런 과오는 올바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교양소설에서도 보면은 괴테가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인간이란 모든 어리석음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손에 이끌려 행복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걸 말하려고 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의 소설들도 보면은 대체로 내적인 성숙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어떤 영혼의 전기와도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양 소설들은 추천 도서로 보통 많이 헤세의 작품이 추천되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헤세 작품에서도 보면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벗어나 자아를 구현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동영상에서 유리알 유이 작품 그 줄거리도 들어봤죠. 이 작품에 이제 삽입된 시 제목이 이제 단계인데, 이 시에서 헤세는 그 삶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이별을 준비하고 새 출발을 하여 용감하게,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변화와 현실이라는 새로운 속박 속에 몸을 내맡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에 대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때마다 마술의 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항상 희망적인 전망을 비치지요.
이런 거는 결국 괴테가 그 작품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관해서 말한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즉 진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온갖 과오를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헤세가 사람들이 어두운 책이라고 평가했던 그 황야의 일이라는 작품 있죠. 이 작품이 사실은 치유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책이다. 그리고 절망한 사람의 책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사람의 책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헤세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숙에 관한 어떤 괴테의 생각은, 괴테가 이제 이 사람이 문학 작품을 많이 썼지만 자연과학이라든지 어떤 해화라든지 다방면의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천재인데, 괴테가 식물 변형론이라는 데 책도 썼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식물을 이제 우리 인간의 성숙 과정과 이제 비교한 겁니다. 식물의 변형 과정을. 이 식물 변형론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인간의 성숙에 관한 생각이, 괴테의 생각이. 그래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도 이게 문학적으로 어차피 이런 내용이 형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괴테는 이런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는 내적인 본성의 법칙, 즉 유전적인 요소, 종, 이러한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외부 환경, 외부 상황의 법칙,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찾아내서 구현시키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괴테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괴테의 책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가 총 8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으로 치면 1장, 2장, 8장까지고 권으로 표현하면 1권, 2권에가 8권인데 1권에서 5권까지는 보면은 이제 연극의 세계에서 빌헬름이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7권에서 8권까지는 그 혁신적인 탑사회, 그죠? 그 단체와 빌헬름이 서로 만나는, 대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중간에 끼어져 있는 6권은 아주 아름다운 영혼의 수기라는 그 제목으로 조금 동떨어지게 6권이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설의 구성상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수기입니다. 수기를 통해서 빌헬름과 독자는 이 탑사의 사람들의 배경과 사상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빌헬름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이 탑사회가 많은 관여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부단히 상승하고자 하는 빌헬름 그 자신의 의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에 매료되었던 빌헬름으로 하여금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이 탑사의 일원이 되어서 예술계를 떠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고도의 산업사회에 대비해서 괴테가 생각한 그 통찰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극도의 개인화 혹은 내면화에 대한 경고, 아름다운 영혼의 당사자에 관한 나탈리아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나탈리아의 말이 여기 나오죠. 자, 봅시다. 아름다운 영혼에서 그분은 건강이 약하고 너무 자신에게 몰두한 데다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고지식하셨기 때문에 다른 경우라면 좋게 되셨을 만한 인물이 이 세상에서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면에 너무 침잠해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실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내면에만 안주하면은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탑사의 그 창안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외할아버지 오하임이라는 사람이죠. 조카들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고려해서 조카들을
진취적 교육관을 가진 신부에게 맡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묘비명을 게덴케 쭈레벤, 삶을 생각하라,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묘비에 이런 묘비명을 새길 정도로 현실에 아주 현실을 중요시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탑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로타리오인데, 이 로타리오는 토지 제도나 또 세금 정책의 개혁을 통해서 확고한 지상의 꿈을 이 세상에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빌헬름은 이들의 생활 방식에 완전히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로타리오의 동생인 나탈리에와 결혼을 해서 이 개혁단체의 일원이 되어서 인격 완성을 위한 자기의 수업 과정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결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헤세 같은 경우는 반면에 헤세 인간론은 인성의 발전이 3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나왔다시피 순진무구의 상태이고, 예를 들면 이제 철들기 이전의 어린애 같은, 우리가 뭐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의 태초 인간의 상태, 뭐 이런 단계가 아무런 책임감이나 갈등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단계가 제 1단계. 어떻게 보면 뭐 동물 본능에 충실한 동물과 별로 차이가 없죠. 이게 이제 1단계고, 반면에 이제 2단계는 그 죄의 상태로 들어가서 선과 악을 인식하고 문화나 도덕, 종교, 인류의 이상 등을 추구하는 상태가 2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고독한 개인으로서 진지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절망의 한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뭐 덕이나 정의, 선, 뭐 이런 것이 현실에서는 사실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거의 절망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절망감에서 파멸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을 넘어선 제3의 단계, 제3의 단계는 도덕과 계율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은총과 구원의 나라, 달관의 경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에게 있어서 이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수양이고, 수도자와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아주 내면적인 상황이죠. 이게 괴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헤세는 인간이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길은 내면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마음에 비치고 있는 의무에 비해, 의무와 비교해 볼 때 외면에 대한 의무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헤세 소설의 주인공들은 외부 현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든지 이런 작품, 또 시타르타, 인도를 배경으로 한 시타르타의 작품에서도 그렇고, 또 헤세의 마지막 작품인 유리알 위에서도 주인공은 괴테하고 비교하면은 괴테처럼 활동하는 생활로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는다든지, 그래서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좀 결론이 괴테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교양소설, 이제 성장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교양소설의 역사에서 대풀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괴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을 보여줬던 이 내면과 외면, 즉 개인과 사회의 어떤 접목, 어떤 조화, 이런 것이 괴테 이후의 교양소설에서 오히려 더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좀 많이 아쉬웠고, 괴테의 그 주인공인 그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에 나오는 청년 빌헬름이, 괴테가 이제 이 빌헬름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직업 지식을 갖추고 그 이주단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아메리카를 향해 떠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의 어떤 활동성, 그리고 참여 정신은 이 괴테 이후에는 그 어디에서도 다른 교양소설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사실은 힘듭니다. 물론 이것이 자아를 사회적으로 실현시키기 힘들었던 그 독일의 사회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혹은 소위 말하는 독일 문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성, 그죠? 독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면성이죠.
우리가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이렇게 독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좀 관념적이고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그런 어떤 국민성이 있죠. 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 중에서 하나 찾았어요. 그 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지수를 받게 하랬어라는 작품.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작품도 또 안 읽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주겠어요. 동영상으로. 헤르만 헤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죠. 작가 소개는 나중에 데미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1930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우정의 역사라는 부제가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죠. 지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성장 나왔어요. 소설의 대가인 헤르만 헤세의 작품답게 이 소설도 주인공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성장을 다루고 있다면 이 작품은 골드문트의 성장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데미안과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데미안에서는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인도자고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성장의 목표로 삼죠. 반면에 이 소설에서 골드문트는 나르시스와 다른 방향에서 대등한 위치로 성장해 나갑니다. 데미안과는 다른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가지는 가치는 분명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데미안에 비해 이 작품의 분량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르시스와 골드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도 물론 분량이 작은 건 아닙니다만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혹은 지와 사랑으로 번역된 책인데 이 작품이 좀 더 분량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상 골드문트입니다. 그의 친한 친구가 바로 나르치스고요. 골드문트는 니클라우스라는 명의를 만나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방랑 생활에서 리제, 리디아와 율리아, 레네, 아그네스 등 많은 여자들을 만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마리아 브론이라는 수도원인데요. 이곳의 수도원장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엔 나르치스라는 젊은 생도가 있는데 또래보다도 우수한 지성과 기품으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습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신사가 자기 아들을 수도원에 데려와 수도사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골드문트였습니다. 골드문트는 아름다운 금발을 가진 미소년으로서 싹싹한 성격으로 금방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죠. 그는 자기보다 겨우 2살 많을 뿐인 나르치스가 벌써 수습교사로 자기를 가르친다는 사실에 끌려 나르치스를 깊이 동경하게 됩니다. 나르치스는 나르치스대로 골드문트에게 관심을 갖죠. 그러다 어느 날 골드문트는 친구 아돌프의 꾀임에 넘어가 밤에 몰래 수도원 밖에서 또래 여자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골드문트는 양심의 가책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고 나르치스는 골드문트를 데리고 양호실에 갔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터뜨린 골드문트를 위로하며 친구가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에게 거리를 두고 골드문트는 서운해합니다.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에게 우리는 서로 다르니 각자에게 맞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어느 날 골드문트는 수도원 밖에서 약초를 캐다가 리제라는 여자를 만나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되고 그는 수도원을 떠나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리제가 떠난 후 혼자가 된 골드문트의 방랑은 계속되고 한 부유한 기사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기사의 아름다운 딸인 리디아와 율리아가 그에게 빠지는 바람에 골드문트는 쫓겨나죠. 다시 이곳저곳을 방랑하던 골드문트는 한 예배당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마리아상을 보고 그것을 만든 니클라우스라는 명인을 찾아가 문화에 들어가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골드문트는 나르치스를 떠올리며 사도 요한의 상을 제작하고 상당히 훌륭하게 완성하죠. 니클라우스는 재능 넘치는 제자 골드문트를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장인이 되도록 해주지만 그는 예술가라기보다는 기술자에 가까운 스승에게 실망을 느끼고 다시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방랑 중에 흑사병이 창궐한 도시에서 레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지만 얼마 후 그녀는 흑사병으로 사망하죠. 레네의 시신을 화장한 골드문트는 니클라우스의 도시로 되돌아오지만 스승은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골드문트는 그 도시에서 황제가 파견한 하인리히 백작의 애첩인 아그네스를 우연히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마침내 두 사람은 미래를 하다가 하인리히에게 발각되어 골드문트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죠. 우연히 죄수가 된 골드문트를 본 한 사제가 백작에게 부탁하여 그를 면회하러 오는데 놀랍게도 그 사제는 나르치스였습니다. 나르치스는 수도원장이 되어 있었고 그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골드문트를 석방시키죠. 수도원에 돌아온 골드문트는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울 장소를 얻고 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죠. 그는 골드문트의 필생의 역작을 보고 크게 감동하며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골드문트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다시 방랑을 떠났다가 수도원으로 되돌아오는데 이미 그의 건강은 악화된 상황이었죠. 그는 나르치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대면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골드문트가 결국은 현실 사회에 나가서 현실 속에서 많은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뛰어난 역작을 남기게 되고 또 나르치스는 나르치스대로 또 자기 길을 가게 되고 뒤에 결국 만납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서로 데미안과는 그 성장 소설이지만 좀 줄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감상평도 잠깐 볼까요? 먼저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성장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장 소설의 대가 헤르만 헤세답게 이 작품 역시 등장인물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각자의 성장 이야기보다도 제 관심을 끈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골드문트가 첫 방랑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친구인 나르치스를 모델로 삼고 그를 닮으려고 하죠. 그는 자신의 노력이 나르치스를 기쁘게 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르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르치스는 골드문트가 자신과 상이한 특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너 자신이 되라고 충고하죠.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식하는 거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존중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서로가 대립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인 나르치스와 자기 자신인 골드문트가 되어야만 그들의 관계가 의미 있고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골드문트는 처음에 나르치스에게 서운함을 느끼지만 긴 방랑 생활을 통해 자신이 나르치스와 다른 인간임을 인식하고 나서야 둘의 관계가 성장합니다. 아름다운 환상은 다시 사라졌다. 그렇지만 이제 나르치스와 적절한 관계를 회복했다. 더 이상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그렇죠. 그런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가 성립되자 나르치스도 골드문트로부터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골드문트가 아마 현실 세계로 나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렀으면 나르치스가 있는 수도 머물렀으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면과 그런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관계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다름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것이라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메시지가 잘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문트에게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드문트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수도원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어머니와 헤어졌는데 무의였던 어머니는 아마도 바람이 나서 떠나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드문트는 자신이 수도사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의 희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나르치스는 골드문트가 아버지보다는 그의 어머니를 닮았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골드문트 역시도 어머니의 존재가 자신을 부름을 깨닫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 것이 방랑의 시작이 되죠. 그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신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난 그 여행에서 어머니는 그의 목표가 되는 존재로 나타나죠. 그에게 있어서 예술조차도 자기 원형인 어머니를 찾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의 삶을 인도해줄 운명의 여신이나 목표는 될 수 없었다. 적어도 골드문트에겐 아니었다. 그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술이 아니라 어머니의 부름이었다. 골드문트는 자기 자신을 찾아낸 이후에서야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각자 자신을 찾아낼 수 있었던 외적 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를 발견하여 성장하는 것에 성공하죠. 한 사람은 지성 영역에서,
한 사람은 감성의 영역에서 다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이 소설의 초반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학문적 탐구와 경건한 신앙, 소박함과 노련함, 성경의 지혜와 고대 그리스 세계의 지혜, 공식화된 마술과 용성적인 마술, 이 모든 것이 여기선 용인되었고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이 소설의 배경인 마리아 브론 수도원은 엄격함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런 수도원과 자유로운 비교하면 분위기는 다양성 보통 수도원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죠. 굉장히 이제 규율이 엄격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 수도원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전통적 길을 걷는 나르치스뿐만 아니라 골드문트까지도 포용할 수 있었죠. 골드문트가 말년을 수도원에서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수도원장이 된 친구 나르치스 덕분이지만 수도원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을 찾는 성장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포용적 분위기라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자, 여러분 뭐 내용 괜찮지요? 저는 이 내용 괜찮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작품을 사실 읽으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짧은 시간으로 잘 소개된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되었고, 자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시간이 31분인데 황야의 1위로 넘어가겠는데 시간이 또 끊길 것 같아서 이 헤세의 고향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헤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잠깐 제가 준비한 거라서 한번 봅시다. 라퓨타 도서관 세 번째 작품으로 헤르만 헤세의 단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라퓨타 도서관의 설립 중에서 나비라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는데, 이번 시간과 왜 인간의 죄성과 내면을 살펴보는 것일까요? 19세기에 구세군 설립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가 되면 죄사함 없는 구원을 교회에서는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하기도 하고 값싼 은혜를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잠깐만, 이 종교적인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네요. 헤세의 고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수레바퀴 아래서, 이 작품도 사실은 교양 소설로 우리가 많이 추천받는 작품인데 이 작품 하나만 더 줄거리를 하고 오늘 듣고 오늘 수업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봅시다. 많은 분들이 헤르만 헤세를 성장소설의 대표 작가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작품 역시 한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왜 수레바퀴 아래서인지는 뒤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권장하는 도세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 데미안이든 여기 오늘 다루고 있는 수레바퀴 아래서든 이런 작품이 많이 권장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한스 기벤라트라는 소년입니다. 독일의 시골 마을에 사는 이 소년은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제프 기벤라트라는 중개업자입니다. 한스는 후에 기숙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일러라는 운명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기숙신학교라든지 아까 수도원도 나오고 이런 게 이제 헤르만 헤세의 성장 과정과 관련 있죠. 헤르만 헤세가 기독교 가정이었죠. 여기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작품에서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전통,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탈피해서 제대로 성장하는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레바퀴 아래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작품과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볼까요? 한스는 또 나중에 고향에서 엠마라는 소녀를 만나 가슴 아픈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아우구스트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제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한스 기벤라트는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14, 15 정도 되는 소년입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중개업자로서 비교적 최근에 부를 쌓은 신흥계급으로서
상류층으로부터는 경멸을, 하류층으로부터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 계층입니다. 한스는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제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 모두 그에게 좀 기대를 A꼴이죠.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신흥계급 특유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들의 성공을 통해 온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한스는 주에서 실시하는 기숙신학교 입시 시험을 치르는데요. 당시 독일에서 출세하는 지름길은 신학교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그 시험에서 전체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침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한스는 성공을 위해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일러라는 친구는 좀 달랐습니다. 시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반항기가 가득한 하일러는 학교에서 정한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어기고 마침내 교사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처음에 하일러와 친하게 지내던 한스도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하일러를 멀리하는데요. 하지만 끝내 그에 대한 우정을 저버릴 수 없어 학교 내에서 여전히 붙어 다닙니다. 한스는 하일러의 삐딱한 성격 때문에 때로 상처를 받고 그에게로부터 우울함까지 전염되면서도 구속과 규율보다는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하일러에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덕분에 한스의 학교 성적은 초반과 다르게 떨어져만 가고 교장 선생님과 개인 면담까지 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스에게 공부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지만 한스는 이미 공부에 큰 생각이 없었죠. 한편 하일러는 기숙사에서 탈출하는 등 거듭되는 반항 끝에 결국 퇴학을 당해 낙향하고 마는데요. 한스 역시 성적 부진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져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온 한스는 자신이 경멸하던 금속 수련공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조차도 그의 고향 친구인 아우구스트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가을날 사과즙을 짜다가 엠마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엠마에게 한스는 급격히 빠져들고 엠마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한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데요. 한스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엠마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상처받은 한스는 아우구스트가 수습을 떼고 정식 직원이 되어 주최한 일요일 파티에 참석하는데요. 파티에서 만취한 한스는 강에 빠져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고 맙니다. 또 죽습니다. 한스가. 지금 이게 아이고, 공동 진짜. 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선전이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세이 작품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이렇게 결말에 가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괴테 작품과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한번 들어봅시다. 수레바퀴 아래서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평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 수레바퀴 아래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한스와의 개인 면담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스에게 공부에 전념하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려서 죽고 만다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수레바퀴란 끊임없이 돌아가며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뭐 사회, 뭐 인생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에서 거기에 적응해서 계속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낙오되면은 깔려 죽는다는 거죠.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이제 책의 제목이 벌써 의미하는 바가 드러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해진 체계에 순응하면 수레바퀴에 올라탄 것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려버리는 것처럼 도태되고 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스는 결국 교장 선생님의 말처럼 끝내 수레바퀴 아래서 도태된 채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스의 신학교 친구였던 하일러는 어떨까요? 하일러의 경우에는 수레바퀴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사회가 만든 수레바퀴에서 자기 스스로 만든 수레바퀴로 갈아탄 것입니다. 그렇죠.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후에 하일러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자기가 만든 수레바퀴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혹은 부모가 요구하는 삶을 사느냐 그죠? 그 완전히 다른 삶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한스는 자기 스스로 수레바퀴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타이에 의해 끌어내려진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한스에게는 하일러와 같은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친구인 하일러를 따라 반항하는 추종자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레바퀴 아래로 떨어진 한스와 자기 자신을 수레바퀴로 갈아탄 하일러, 두 사람의 대비가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점은 한스의 과거지향적 성격입니다. 작품 속에서 한스는 종종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주로 그가 어릴 때 겪었던 일들을 위주로 구성됩니다. 이 꿈은 한스의 과거지향적 성격을 상징하는데요. 그는 10대 중후반으로서 이제 더 이상 어린이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몸은 커가지만 정신은 몸이 커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스는 결국 지적인 영역에서는 하일러에게 종속되고 애정의 영역에서는 엠마에게 농락당하고 마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청소년이었지만 정신은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몸과 정신의 성장 속도가 맞지 않아 방황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춘기를 통해 겪는 성장통과 같은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성장통을 이겨내고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린아이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고 도리어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스는 그 성장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른에 가까워가는 하일러와 엠마에게 큰 상처를 입고 맙니다. 결국 그의 과거지향적 성격이 그에게는 도구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젊은이들의 아픔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흔히 성장소설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은 주인공이 마침내 그 아픔을 이겨내고 성장해내는 과정을 그립니다. 하지만 수레바퀴 아래서는 그렇지 않죠. 주인공인 한스는 그가 겪은 아픔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모를 비참한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는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청춘은 아픈 것이 당연하고 아파야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한때 아파야 청춘이다, 뭐 아픈 것은 당연한 것처럼 뭐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모든 청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 없듯이, 그죠? 그래서 이런 말도 우리가 사실은 가려서 해야 되고,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예, 당연한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애초에 한스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주었다면 도리어 그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픈 것이 당연하고 도움이 된다고 쉽게 얘기하는 냉정한 태도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학죽죽 이분이 좀 제가 좀 이렇게 볼 때 해설을 잘 하고 제 생각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43분 조금 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을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론 3의 황야의 1위에 나타난 괴테상. 그래서 황야의 1위라는 작품하고 유리알 유이 이 두 작품과 이제 영화에서 뒷부분에 다룰 건데, 유리알 유이는 저번에 제가 줄거리를 소개했었고, 황야의 1이라는 작품을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뭐 동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텍스트에도 사실은 줄거리가 나옵니다만, 동영상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텍스트 남은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